수진아, 네가 내 딸이다, 내 딸이야.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한 남자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백발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외쳤지요. 그 목소리엔 30여 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 반대편 한 여자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두 사람은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에요. 그날도 박선영의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뜬 그녀는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도시락을 꺼냈지요. 계란말이 2조각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밥. 35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사는 50대 여자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후,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10년도 더 된 검은색 재킷이었지만 딱히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회색 머리카락이 또 늘어난 것 같았어요. 염색할 돈도 아까웠지만 뭐 어때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걸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한 시각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지요. 계약직이었지만 그나마 감사했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선영 씨 왔어요? 오늘 상담 리스트 좀 정리해놔요. 팀장 김미경이 반말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자기보다 20살은 많은 선영에게도 그녀는 늘 반말이었어요. 정규직이니까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익숙했어요. 이런 대우쯤은 말이에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에 젊은 여자 상담사가 킥킥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도시락 싸온대. 완전 촌스러워. 진짜? 요즘 누가 도시락을 싸와? 편의점도 있는데. 선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들으면 마음만 아프니까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게 선영의 입버릇이었어요. 누가 귀찮은 일을 떠넘기면, 누가 야근을 피하려 하면 선영은 늘 그렇게 말했지요. 거절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3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기억하는 32년 동안요.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선영은 왼손잡이였거든요. 처음 입사했을 때 동료들이 신기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와, 왼손잡이세요? 특이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머리를 쓸어 올리며 낡은 머리핀으로 머리카락을 고정했습니다. 이 머리핀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게 자신의 유일한 무언가인 것처럼요. 선영 씨, 커피 좀 타와요. 계약직이 해야죠, 그런 거. 또다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긴장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검지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톡, 톡, 톡.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최저임금. 3년을 일해도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선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외식을 하러 갔지만 선영은 늘 혼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외롭진 않았냐고요? 글쎄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면 그게 일상이 되더군요.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에게 오늘은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예요. 평범하고 무시당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바로 오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선영의 헤드셋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에서 러시아어가 들려왔지요. 여보세요. 선영은 망설임 없이 러시아어로 응대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신가요? 옆자리 동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러시아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였으니까요. 왜 할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은 1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73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지요. 회장님, 오후 일정은? 비서실장 조연수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회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러시아어로 통화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창하고 부드러우며 어딘가 익숙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조연수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었지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콜센터에서 한 여자가 러시아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머리에 낡은 머리핀을 꽂고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는.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여자.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조연수는 놀랐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 여자, 누구야? 콜센터 직원인 것 같습니다만. 회장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리벽에 거의 코를 박을 듯이 말이죠. 선영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어로 웃으며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그 말투, 그 억양, 그 웃음소리.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 32년 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던 16살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러시아어를 배우겠다며 설레던 그 아이. 그리고 2달 후 연락이 끊겼던 그 아이. 수진이?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연수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 32년 전 실종된 회장의 외동딸 이름이었거든요. 회장님 설마 저 여자 신원 파악해.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통화를 마치고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긴장했는지 무의식적으로 검지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지요. 톡, 톡, 톡. 회장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그 버릇. 수진이가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늘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안 돼. 설마. 하지만 회장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왼손잡이. 러시아어. 그 목소리. 그 버릇. 그리고 저 머리핀. 회장의 시선이 선영의 머리에 꽂힌 낡은 머리핀에 고정됐습니다. 은빛 나비 모양. 수진이의 16번째 생일에 직접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현수야. 저 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이름, 나이, 출신, 경력, 가족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조연수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32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던 아버지였어요. 전 세계를 뒤졌고 딸의 방은 32년째 그대로 보존했으며 매년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그 방에 놓아두곤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평범한 콜센터 직원이 설마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혹시 정말 혹시 내 딸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조연수 비서실장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 여자가 정말 수진이일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 밤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연수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회장 앞에 놓았지요.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만 50세, 콜센터 계약직 상담원으로 3년째 근무 중이며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여자였지요. 낡은 정장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이었어요. 출생지는 미상입니다. 미상? 네. 32년 전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원 미상 상태로요. 당시 기억상실 환자였다고 하며 보육시설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32년 전, 러시아, 기억상실, 계속해, 특이사항으로는 왼손잡이입니다. 업무 중 관찰한 결과 긴장할 때 검지로 책상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으며 러시아어에 능통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왼손잡이, 러시아어, 그 버릇, 그리고 3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조연수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선영이 머리에 꽂고 있는 머리핀의 클로즈업이었지요. 은빛 나비 모양.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32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였지요. 뚜껑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6살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머리핀을 꽂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생일 선물을 받은 날 찍은 사진이었지요. 똑같았습니다. 조연수도 두 개를 비교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건 수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이야. 내 수진이가 살아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3년 인생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확실하지. 확실해. 왼손잡이에 저 버릇에 러시아어에 저 머리핀까지.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는 없어. 회장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선영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확인했지요. 눈매, 코, 입모양. 세월이 흘러주름이 졌지만 분명 수진이의 얼굴이었어요. 현수야. 예, 회장님. 오늘 당장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순 없겠지? 회장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상실 상태라면 갑자기 찾아가서 딸이라고 하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알아. 하지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반말 들으며 최저임금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 딸이 그렇게 살았구나.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진작 찾았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딸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셨잖습니까? 최선? 내 딸이 32년을 계약직으로 살게 한 게 최선이었어?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딸을 되찾아야 한다고. 현수야, DNA 검사를 준비해. 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머리카락이든 뭐든 방법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연수가 나가고 혼자 남은 회장은 수진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찾았어. 이제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선영은 오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아버지가 바로 이 건물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이민주는 회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광그룹 부회장, 35살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회장의 양녀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민주 부회장님, 비서실장 조연수가 회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님, 아버지는 안 계세요? 회장님은 퇴근하셨습니다. 부회장님도 들어가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 아니에요. 그냥. 이민주는 무심한 척 물었어요. 요즘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조연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이민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민주는 돌아섰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회장 곁에서 살아온 그녀는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요. 밤 10시, 건물에는 이민주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조연수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지요. 인사기록? 콜센터? 이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선영, 만 50세, 32년 전 러시아에서 송환, 기억상실, 왼손잡이, 러시아어 능통,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자였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콜센터 직원.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리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사진. 어린 소녀가 똑같은 머리핀을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수진, 16살, 32년 전 러시아 유학 중 실종. 이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저 평범한 계약직 아줌마가, 저 무시당하고 살던 여자가, 진짜 딸? 이민주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비서실을 빠져나왔지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이민주는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0년,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을 회장이 입양했을 때 이민주는 맹세했었습니다. 완벽한 딸이 되겠다고, 절대 버려지지 않겠다고요. 명문대 수석 졸업, MBA 취득, 그룹 경영 참여, 부회장 승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회장은 이민주를 자랑스러워했고 주변에서도 인정했지요. 역시 이 회장 딸답다고요. 하지만 이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마음 한구석엔 늘 실종된 친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매년 수진의 생일이면 회장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수진의 방은 32년째 그대로였고 가끔 회장이 그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는 죽었어. 아버지도 포기하셨어. 이민주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지금 수진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바로 이 건물에서 콜센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요. DNA 검사라도 하면 이민주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치할 게 뻔했어요. 저 모든 증거들이 우연일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민주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회장 자리, 승계권, 태광그룹의 딸이라는 정체성, 회장의 사랑, 전부 다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요. 고아원에서 버려졌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차가운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이민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통화를 끊고 이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선영이 살고 있겠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요. 미안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 자리는 내 거야.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주의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지요. 하지만 익숙했어요. 선영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물함을 열었을 때 본 적 없는 USB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선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실수로 넣어둔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나중에 분실물 센터에 갖다 줘야겠다. 선영은 USB를 사물함에 다시 넣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갑자기 경비팀이 콜센터로 들이닥쳤어요. 박선영 씨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잠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선영은 어리둥절했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끌려가듯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이민주 부회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박선영 씨. 이민주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무슨 일인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사물함을 수색했어요. 경비팀장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지요. 바로 아침에 봤던 그 USB였어요. 이 안에 우리 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그거 아침에 사물함에서 발견한 건데 누가 실수로. 실수? 이민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사물함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누가 실수로 넣어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 여자 지금 발뺌하려는 거예요? 이민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회사 기밀을 훔쳐? 도대체 누구한테 팔려고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영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당장 해고해요. 부회장님, 저 정말 나가요. 보기 싫어. 이민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동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기밀을 훔쳤대. 역시 계약직은 믿을 게 못 돼. 겉으론 착한 척하더니 선영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황급히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영 씨,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선영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형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안 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누명을.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 사물함에서 나왔어요. 그건 누가 몰래 넣은 거예요. 누가요? 증거 있습니까?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정과는 없지만 이번 건은 심각합니다. 기업 기밀 유출 시도는 징역형입니다. 선영은 무너져 내렸어요. 32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걸까요? 그날 밤 누군가 선영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선영이 문을 열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선영 씨죠? 네.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계속 버티면 더 안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선영은 공포에 떨며 문을 잠갔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태광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이민주도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뭡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때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조연수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지요.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먼저 박선영 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거는 이미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던 조작이었어.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 누군가 박선영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CCTV를 전부 확인했어. 박선영 씨 사물함에 USB를 넣은 사람이 따로 있더군. 이민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누구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회장은 조연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실장, 그걸 꺼내. 조연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DNA 검사 결과야. 이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누구 DNA 검사 결과입니까? 임원 한 명이 물었지요. 박선영 씨와 나.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공식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의뢰인 이정호, 피검사자 박선영, 검사 결과.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생물학적 친자 관계 확률 99.9%입니다. 뭐라고요? 임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콜센터 계약직이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회장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선영 씨는 32년 전 러시아에서 실종된 내 딸 이수진이야. 모스크바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고 신원미상으로 한국에 송환됐지. 그리고 32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왼손잡이에 긴장하면 검지로 책상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고 러시아어에 능통하며 내가 선물한 머리핀을 32년째 간직하고 있지.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순 없어.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누명은 누군가 수진이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진실이 밝혀질까봐. 회장의 시선이 이민주에게 향했어요. 이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민주야. 예, 아버지. 내가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부회장님이 USB를 넣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이런 배신이. 회장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민주 부회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박선영 씨. 아니, 이수진에 대한 누명을 당장 풀어라.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내 딸을 만나러 간다. 32년을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1시간 후 콜센터 동료들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 실종된 딸 32년 만에 찾아. 콜센터 직원이 재벌가 상속녀로 밝혀져. 저게 박선영 아줌마 얘기야? 이럴 수가. 팀장 김미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우리가 반말하고 커피 심부름 시키고 완전 끝났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은 경찰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명이 풀렸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누가 절 보러 온대요? 태광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선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재벌 회장이 왜 자신 같은 계약직을 만나러 온다는 걸까요?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떨리는 걸음걸이였지요. 회장은 선영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선영과 마주 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예. 32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자신에게 이러는 걸까요? 회장님, 넌 왼손잡이야.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지. 이렇게. 회장이 검지로 유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버릇이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해. 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아세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머리핀이 나왔어요. 은빛 나비 모양. 선영이 지금 머리에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내 16번째 생일에 준 거야. 왼손잡이인 내가 왼쪽에 꽂기 편하게 만든 거지. 선영의 손이 자신의 머리핀으로 향했어요. 설마, 너는
이수진이야. 내 딸. 그럴 리가. 저는 박선영이에요. 저는 32년 전 넌 러시아로 유학을 갔어. 피아노를 배우러 갔지. 그런데 겨울밤에 교통사고가 났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넌 기억을 잃었어. 그리고 아빠는 널 찾지 못했지. 선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 부모님은, 수진아. 그 한마디에 선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 왜인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잘 자라, 나의 기쁨아. 따뜻한 목소리. 큰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아. 피아노 소리. 모스크바의 하얀 눈. 교통사고. 그리고 어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돌아왔어요. 32년. 잃어버렸던 32년의 기억이. 아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유리벽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선영. 아니, 수진은 유리벽에 손을 맞댔습니다. 아빠.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울부짖었어요. 32년. 딸은 혼자 기억도 없이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고 아버지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 알아. 이제 알아.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경찰관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 섰어요. 유리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녀의 울음소리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야, 수진아.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어. 3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되찾은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은 태광그룹 본사에 처음으로 회장의 딸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저 멀리 팀장 김미경이 보였지요. 그녀는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따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진은 밝게 인사했어요. 김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괜찮아요. 팀장님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살았던 32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김미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수지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왔니? 네, 아빠.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가 온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민주.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양녀였지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민주가 들어왔어요. 명품으로 치장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진 씨. 이민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차갑게 바라봤지만 수진은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언니. 수진 씨. 언니도 고아 출신이셨죠? 이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우리 둘 다 버려진 아이였어요.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었고 언니는 부모를 잃었죠. 그래서 우린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수진 씨, 언니는 20년 동안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수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경쟁하지 말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이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20년 동안 꽁꽁 얼렸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도 눈물을 훔쳤지요. 민주야, 내 아버지. 넌 여전히 내 딸이야. 혈연이 없어도 20년을 함께 했잖니. 이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년 동안 외로웠던 친딸과 20년 동안 인정받으려 애썼던 양녀가 마침내 진짜 자매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32년 전 그대로 보존된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성껏 보존해온 흔적이 역력했지요. 이 피아노, 내가 연습하던 거죠? 그래. 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어.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32년 만에 되찾은 기억 속의 곡이었어요. 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곡이 끝나자 수지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콜센터에서 일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빠, 제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같은 거요.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빠도 대단해요. 32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부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2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